네, 한미 간 관세 안보 분야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팩트시트에 담아서 공개를 했는데요. 자, 지금부터 3부와 유튜브 연장 방송을 통해서 통상 분야, 그다음에 안보 분야 내용 집중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상 관세 분야 짚을 텐데요.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김양희 교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번 합의를 좀 한마디로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한마디로 평가가 어려워요. 곤혹스럽습니다. 한마디로 평가가 어려워서. 곤혹스럽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한마디로 평가가 어려워서. 예, 이상과 현실의 지독한 간극을 확인했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뭐를 보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지는 참 어려운 상황이다. 현실은 냉혹하니까 현실적 측면에 그럼 초점 맞추면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어요? 최악은 피했다. 그러나 피했다? 결코 최선은 아니다. 정부가 너무 성과를 자화자찬하지 말아야 된다. 후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이 악물어야 된다. 그래요? 뭐 어차피 이제 강론 들어가면 이제 지금 그 말씀의 취지는 좀 뭐 이해가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정부는 이번 합의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설명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1단계 넘어섰다, 1라운드 넘어섰다 정도? 예. 우리가 전혀 다른 세계에 지금 불시착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넘어야 될 관문이 너무나 많다라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언제 또 어떤 문제가 불거질지 모른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도 사실은 저는 사실 팩트시트보다 MOU도 또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MOU 곳곳에도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다는 거지 하는 부분들이 아직은 명확하지 않고 또 우리가 설령 팩트시트에 나온 대로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이걸 다시 또 번복한다거나 또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써 불확실성이 일단락이 됐다라고 봐야지 상당 부분 해소됐고 이제는 없을 거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고 보면 큰일 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공개된 그 팩트시트나 더 나아가서 양해국서가 갖는 규정력, 구속력이라고 하는 것들도 100%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그러면? 이거는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한테도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요구하는 것 자체가 노관가 얘기한 것처럼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양해각서에 있는 내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오히려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보통 싶어요. 이제 인간관계에서만이나 수 틀리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요 차원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국내 체제를 만들어 놓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2천억 달러는 현금으로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상업적 합리성 조항이 실질적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까요? 정부는 그걸 강조를 하던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본에는 없는 이런 문구가 들어갔고 곳곳에 좀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은 저는 나름 높게 평가를 합니다. 네. 그거 하나하나 좀 따져볼까요? 예. 일단 예컨대 삭제된 것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있었는데 미일 MOU는 있었는데 투자 분야에 알래스카 파이프라인을 써놨는데 그게 없어졌고 그다음에 추가된 것이 방송에도 여러 번 나오긴 했지만 일본은 2009년 1월까지 투자액 전체를 다 투자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투자를 약정만 합니다. 그리고 실제 투자는 그 이후에까지도 이어지는 거고요. 2029년. 예. 트럼프 임기 내에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투자 약정만 하고 실제 투자는 그 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고 산업통상부 장관이 우리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투자위원회가 있는데 그 전 단계에 협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의장을 맡게 되고 우리 이걸 프로젝트 매니저를 한국인이 추천할 수 있고 그다음 분납을 하죠. 사업 추진 단계별로 마일스톤이라고 하죠. 이거에 따라서 투자금을 분할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잘 안 나와 있는데 매년 분배가 가능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가져가는 쪽으로 한다든가 그다음에 투자할 때 아니라 다른 기관도 펀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우리의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금 새롭게 일본하고의 MOU에서는 없었던 것들 좀 추가를 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보다 너무 잘했다라고 평가만 하면 안 되는 게 여전히 일본하고 한국의 비교가 무색할 정도로 기본적으로 투자 관련 리스크는 여전히 안고 있다. 그렇죠. 그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일본은 2029년까지 전부 다 입금을 완료를 해야 되는 거고 예, 예. 우리는 2029년까지 어디에 투자할 건지 그러니까 계획표만 완성하면 된다. 예, 그렇죠. 이렇게 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 여기서 제가 좀 희망회로를 좀 한번 돌려보겠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없던 걸로 합시다. 혹시 이럴 여지는 좀 없을까요? 없으면 안 되죠.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되죠. 그래서 MOU고 그래서 정부가 극구 이걸 갖다 비준 동의를 국회에서 받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거죠. 받으면 수정을 못 해요. 비준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까? 예. 비준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가? 예. 비준을 받아버리면 조약은 수정을 못 해요. 그렇죠. 예.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준이 아니라 이제 특별법으로 가자라고 하는 이유가. 예. 그걸 야당이 막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야당은. 이거는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비준 문제는 특별법 문제는 말 나온 김에 조금만 말씀드리면 절대적으로 언제든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수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되죠. 그러나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실상 수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지만 자 이것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누가 국회에서 그렇죠. 철저하게 점검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감시해야 됩니다. 기능은 충분하게 보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비준 동의로만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비준 동의하지 않고 수정 가능하게끔 남겨두면서 국회가 철저하게 견시하고 감시하고 아닌 경우는 못하게 막는 그 역할을 지금부터 아주 막중한 역할을 맡고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정부는 그러니까 비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아닌지는 사실 설명을 거의 안 했거든요. 제대로 해야죠. 근데 제대로 하기도 뭐한 게 미국이 듣고 있는데 우리 여차하면 이거 틀어버려야 되니까 비준으로 이렇게 박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정부는 못 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세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MOU 국제법적 구속력 없다. 그리고 이후에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국회가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최대한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버틸수록 유리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거 관련된 어떤 기금 마련을 위한 특별법을 지금 국회 조약이 아니라 특별법을 국회 이제 의원 입법으로 제안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출하겠다는데. 그렇죠. 그랬을 때 자동차가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되는 시점은 이 특별법의 통과 시점이 아니라 제출 시점입니다. 네네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로서는 일단 제출해 놓고 자동차 관세 인하는 제출한 달의 1일부터 소급 적용 받고 그 이후에 철저하게 검토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 제출이 그 문제고 제출한 다음에 통과를 언제 시킬지는 우리 마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제출 시점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2천억 달러 지금 미국으로 일단 송금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의 어떤 합의에 따르면. 근데 투자 주체, 송금 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이러면? 그게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근데 이거는 정부가 특별법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에 기반해서 대미 투자를 전담하는 그 기구를 신설합니다. 한미전략투자공사라는. 그 공사에서 이제 산하에 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이 이제 주체가 돼서 움직이는 거죠. 거기가 그럼 파트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예. 그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단 여기에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기관도 다른 엔터티도 들어올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이것도 운영의 묘를 좀 잘 살려보면은 좋을 수 있죠. 그다음에 여기서 하고 안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 외환시장에서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활용하거나 외화채권을 발행하는데 그래도 모자란 부분은 이 공사에서 기금으로 채우는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또 역시 이것도 현실적인 질문인데요.
지금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할 건지는 미국의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위원장은 미국의 상무장관이 맡게 돼 있고 그러면 이걸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어떤 그 발언권과 우리의 영향력이 얼마나 행사될 수 있는가를 냉정하게 따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그래서 그 이전에 투자협의회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근데 투자위원회 위원장은 러틴이 상무장관이 맡지만 그 전 단계 투자협의회 위원장은 한국의 산업부 장관이 맡습니다. 예. 그리고 이후에 이제 투자 SPV 특수 목적 회사가 만들어진 다음에 각 프로젝트별로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 매니저를 한국이 맡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지금 뭐 보도를 보면은 뭐 주로 이제 그 원자력, 전기 이런 쪽으로 투자될 것 같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읽으세요?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게 아주 수익이 충분히 고수익이 보장되는 알짜 사업이다라고 한다면 이걸 굳이 한국 돈을 끌어와서 하려고 할까요? 그렇죠. 아니겠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이 리스키 하이 리턴 내지는 하이 리스키 로 리턴이 되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하이 리스크가 있더라도 하이 리턴이면은 그걸 우리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돈을 다 전액 내는데 돈 한 푼 안 낸 미국이 똑같이 50-50 가져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관건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상업적인 합리성이 있다 없다를 바로 이 원금 회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원금만이 아니죠. 원리금이죠. 요걸 기준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법적 구속력이 없고 강제 조항이 아니다라는 거죠. 곳곳이 구멍일 수 있고 그 곳곳의 구멍은 우리한테도 잘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역설적으로 제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너무 이거에 많이 빠져있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투자금을 다 날릴 수도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있죠. 근데 또 정반대로 투자를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났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원금 회수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지분을 그냥 확보하는 이런 그림도 그려볼 수 있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얘기는 없습니다. 그건 없죠, 이 얘기는. 하기 나름인 거죠. 이것도 하기 나름이다. 그렇죠. 근데 대박이 나면 세부적인 것들이 없어요, 아직은. 미국이 대박이 나면 원금은 줄 테니까 일단 안녕, 빠이빠이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죠. 이런 구체적인 부분을 지금 이번에는 다 안 담겼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 그죠? 그렇죠.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안 좋을 수도 있죠. 오히려. 그죠? 오히려, 전략적 모호성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게 지금 일본의 전략입니다. 그게 일본은 이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고요? 그렇게 돈을 많이 보내야 되는데도? 이번에 김정관 장관께서 기자 브리핑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셨는데 러트닉은 일본은 이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 왜 한국이 이렇게 꼼꼼하게 물어보느냐, 꼼꼼하게 따지느냐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저는 그게 상당히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좀 풀어주신다면. 풀어드리면은 일본은 기본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걸 너무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갈 수 없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보다는 외환 부자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더라도 버틸만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미일 동맹 강화하는 비용으로 생각하자. 그리고 이참에 빨리 관세 인하부터 받고 뒤쳐져 오는 한국 좀 제끼고 미국 시장을 좀 선정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대로 쫓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외환 부자가 아니에요. 일본만큼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곳곳에 꼼꼼하게 따지고 안정장치를 만들고 행여나 외환시장에 미칠 악영향은 없을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바로 우리가 너무 이 자체에 함몰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짚어야 되는데 1년에 예. 보낼 수 있는 돈의 이제 그 최대 한도를 200억 달러로 설정을 했잖아요. 예. 근데 200억 달러를 꽉꽉 채워서 보낸다고 한번 가정을 하면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이 전혀 없을까요? 없지 않죠. 네. 없지 않죠. 그래서 이게 이제 캐피탈 콜 개념으로 조금씩 채워나가는 거지 꼭 200을 채운다라는 건 아니죠. 그렇죠. up to 그러니까 200이 안 될 수도 있게끔 그렇죠. 해야 하고 예. 한꺼번에 얼마가 넘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그래서 마일스톤이란 말이 일본에는 없는데 이번에 우리는 집어넣습니다. 네. 진척도에 따라서 조금씩 가주는 거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필요할 때는 납입 시기나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이것도 근데 요청한다입니다. 요청한다. 예. 근데 요청을 받을지 말지는 미국 맘이다. 그렇죠. 그런데 또 만약에 우리가 너무 좀 부담이 커서 이걸 못하겠다라고 하는 건 우리 자유지만, 예. 네, 그러면 우리 그럼 관세 다시 올린다라고 하는 건 미국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참 오묘한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됐어요. 일단 이대로 흘러간다고 쳐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우리 경제, 특히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봐야 되는데 일단 가장 목 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현대차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자동차 업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자동차죠. 그렇죠, 역시. 그런데 이게 이제 현대차라고만 보면은 안 되고, 예. 그 산하에 있는 무수한 어떤 중소기업들, 그렇죠. 품업체들, 그렇죠. 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중요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경우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되는 게, 일본이 우리보다 자동차 수출 더 많이 하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실은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수출 단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갖는 어떤 중요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시장 말고 다른 데가 그렇게 지금 뭐 소비가 잘 되는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는 보호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라서 일본은 자동차를 매우 중시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한국도 현대자동차만 볼 게 아니라 자동차가 갖고 있는 어떤 생산 유발 효과, 고용 유발 효과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시하는 거죠. 지금 일본이 지금 자동차 수출 단가까지 내렸다면 관세에는 정말로 더 절실하겠네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마냥 버티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동차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 품목 관세도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저만 하더라도 나쁜 딜보다는 노딜이 낫다라고 강조도 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뭐 무조건 하지 말라가 아니라 최대한 버틸 때까지는 버텨보되 마냥 버틸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자 일단 1라운드는 접고 2라운드에서 어떻게 후위를 도모할 것이냐 라는 대응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합니다. 두 번째 반도체인데요. 지금 김 장관은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 합의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일단 대만만 고려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저는 이건 조금 좀 요거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솔직히 좀 있습니다. 이게 한국보다 교역 규모가 큰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다. 물론 이제 대놓고 대만을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아직 대만은 확정이 안 됐거든요. 미국하고의 합의가. 그렇죠. 그래서 그걸 기다리다 보니까 대만을 의식해서 했는데 그냥 심플하게 그 관련돼서 그 어떤 나라보다도 불리하지 않게 한다. MFN으로 간다. 체육국적으로 간다. 라고 하면 됐는데 만에 하나 대만이 다른 나라는 지금 일본이나 EU는 15%겠는데 대만이 25% 받는다 하면 우리 대만 맞춰서 25%를 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일본이 열심히 라피도스 뭐 좀 어렵긴 하지만 TSMC도 일본에 가서 큐슈에서 생산하면서 만약에 나중에 일본에서도 미국에 수출한다라고 했을 때 볼륨이 우리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보다 낮게 받아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 문안대로라면.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심플하게 그냥 MFN으로 갔으면 좋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항상 이게 대만하고 세트로 묶여가지고. 뭐 일단 가장 큰 경쟁 상대는 대만이기 때문이긴 한데. 알겠습니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혹시 숨은 그림은 없을까요? 이 부분 저는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미국이 지금은 계속 제조업 재건을 얘기하자면 솔직히 길게 봤을 때 쉽지 않은 그림이라고 저는 봐요. 워낙 기본적인 인프라가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물론 항공이라든가 뭐 첨단 일부는 여전히 강하지만 그랬을 때 미국은 여차하면은 자기가 잘 못하는 제조업보다는 자기가 가장 잘하는 농수산물 수출이라든가 서비스 수출
더 하고 싶은 생각은 언제든지 가지고 있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번에 농산물 분야에서 물론 쌀 소고기 개방은 안 했다라고 하지만 여타 분야에 대해서 비과세 장벽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한미 FTA는 자기들이 다 깨놓은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제 선택적으로 그러니까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서는 한미 FTA가 아직 살아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건 계속 가져가는 게 필요하고 왜냐하면은 예컨대 그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지금 빠르면 연말에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최종 판결이 나옵니다. 네네네. 그랬을 때 만약에 여기에서 미국이 패소를 한다, 미국 정부가 네. 그럼 우리로서는 품목관세만 빼고 나머지 한미 FTA 부분적인 부활이 되는 겁니다. 여타 품목은 이전 무관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로서는 한미 FTA를 계속 갖고 있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주 선택적으로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활용해서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자국이 잘하는 서비스상 관련된 비관세 장벽을 깨려고 계속 움직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 우리가 좀 잘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교수님이 잠깐 말씀해 주신 지금 연방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그 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빠르면 연말에 지금 판결이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예.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교수님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가 예, 그렇죠. 예. 그랬을 때는 이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게 행정명령 자체가 완전히 원천 무효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로서는 이 아이파라고 얘기하죠. 이 상호관세를 덜 무는 대가로 우리가 양보한 것이 무엇인지 다 리스트업해서 쥐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우리로서는 한미 FTA 부분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어떻게든지 최대한 우리가 양보한 것 찾아내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연방 대법원에서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 패소 판결을 내린다 하더라도 품목별 관세는 또 그러면 여기서는 예외가 그렇죠. 되는 겁니까? 그거는? 네.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이거에 대비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플랜 B로서 품목관세를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비해서 빨리 지금 무역협정 합의를 서두르고 있고 다른 나라하고도 우리나라도 일정 부분 그런 게 있고 우리로서는 품목관세는 계속 늘어나지만 그 외에 중요하게 생각하자면 가령 우리 중소기업이 많이 하는 식품이라든가 그렇죠.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미 수출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두 가지 대비가 필요한 거죠. 패소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승소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알겠습니다. 자,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양희 대구대 교수였습니다.